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그리고 신당 민주평화당의 창당, 윤곽이 정리되고 있어요. 황주홍 의원 민주평화당 합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평화당이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당 내부에서 나오네요. 잠시 후에 조배숙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무려 7억 원을 넘어섰답니다. 잡히지 않고 오히려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아파트값 문제,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신년기획 갑질 타파 마련합니다.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 최저임금 관련된 갑질 이야기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그리고 윤지영 변호사와 함께하고요. 한 주간 언론의 보도 흐름 정리해드리는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이른바 중재파로 분류되던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 통합에 반대하는 민주평화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했고, 반면에 역시 중재파 김동철, 주승용, 박주선 의원은 통합 신당행을 결정했습니다. 각기 다른 선택을 했죠. 자,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장이죠. 조배숙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바 중재파 가운데 한 분밖에 모시질 못했네요. 네. 좀 아쉬우시겠어요? 아니요. 앞으로 이제 또 몇 분 더 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올 분들이 아직 남아있나요? 아, 그럼요. 예. 지금 이제 이용호 의원님도 이제 거의 합류 쪽으로 좀 가까우신 것 같고요. 예. 네. 또 앞으로 또 송금주 의원이나 예. 또 저희들은 저희들이 이제 출발하면 계속 저는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올 거다. 네. 오는 6일 날이 지금 중앙당 창당 목표죠? 네. 그럴 때는 그러면 의원 몇 명으로 시작하게 될까요? 의원 지금 현재로는 18분이죠. 네. 네, 물론 그 중에 비례대표 의원님이 이상돈, 박주연, 장정숙 세 분이니까. 예. 그걸 감안을 하면은 조금 이제 원내 교섭단체는 좀 부족한 숫자이긴 하겠죠. 네. 그런데 원내 교섭단체는 좀 부족하지만 국회 전체에서 캐스팅 보트를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근거는 뭡니까? 네. 지금 20대 국회가 어느 당도 지금 다수당이 못 되는 상황에서. 예. 지금 국회의원 지금 의석이 296석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구속돼 있거든요. 예.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과반수는 148석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여당인데 거기 의석을 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네. 121석에 정세균 의장님 122석, 예. 그다음에 플러스 우호적인 세력이 정의당이 6석, 그리고 민중당에 1석 하면은 129석이거든요. 예. 그럼 19석이 부족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8석이니까 예. 이용호 의원님만 합류를 해주시면 19석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은 비례대표 의원님 세 분은 비록 그쪽에서 제명이 안 되기 때문에 당적은 그쪽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표결할 때는 투표는 저희들하고는 같이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것저것까지 다 합한 이른바 개혁 진영이 과반을 넘길 수 있다, 이 말이로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키를 쥐었다. 그래서 예.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새로 당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떤 국회에서 의미 있는 숫자는 이제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새로 두 당이 합치서 당명을 미래당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미래당은 자유한국당하고 그냥 같은 편이다, 이렇게 치부하시는 겁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예상을 할 때 저희들이
개혁 과제나 이런 걸 할 때 과반수가 필요할 때 저희들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중재파였다가 통합신당 쪽으로 가기로 결정한 박주선 의원은 아마도 두 당의 통합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새로 창당한다는 민주평화당은 국민의 뇌리뿐만이 아니라 호남에서도 발붙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정도 얘기는 해줘야 유승민 안철수 당에서 좀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그리고 저는 박주선 의원님 지역구가 광주 동구인데 예. 저는 그 지역구 민심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속으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보수 야합당으로 가는데 해야 하니까 하는 첫 번째 목소리겠고요. 네. 저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반면에 통합신당 쪽에 대해서 지금 민주평화당을 함께 하시는 이용주 의원은 지방선거에 통합신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순간 전국적으로 예비후보 효력 정지 소송이 제기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지금 취소했지 않습니까? 취소했죠. 예. 그게 뭐냐면 합당이나 해산 같은 정말 당의 존폐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은 전당대회에서만 그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 전대 의장이었던 이상돈 의원이 합당과 해산에 대한 것만 빼놓고 이 당원 개정에 대한 권한을 중앙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위임받지 않은 이 그 합당에 관한 그 부분을 중앙위원회에서 당원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위법이다. 그렇죠. 위헌이고 예. 두 번째는 이것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전당대회에 추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이미 이제 합당이 돼서 없어질 텐데 전당대회 추인을 받을 길도 요원하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법적으로 무효다. 그래서 이런 무효인 당원에 기한 합당 결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저는 중앙 그 선관위에 저는 등록을 받아줄지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은 저는 이것은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당으로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합당에서 생기는 미래당은 법적으로 무효다. 아마 그러면 이 민주평화당 소속 당원이나 의원분들이 예비 후보에 대해서 다 소송 걸 계획이신가요? 근데 이제 우선 저희들은 이제 떠났으니까 아마 그때 되면 저희들보다는 그 당에 남아있는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당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조배숙 창당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아파트 중위 가격 7억 원을 넘어섰는데 문제는 그 중위 가격이 5억에서 6억이 되는 데는 무려 7년 반이 걸렸는데 6억에서 7억으로 가는데 고작 8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연결합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위 가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제일 비싼 거 싼 거 다 했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격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등부터 꼴찌까지 세워놨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격을 우리 중위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격이 6억에서 7억 가는데 딱 8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등한다는 그런 증거인 거죠? 예, 그렇죠. 가격이 급등할 뿐만 아니라 주택이 이제 초고가 된다는 것에 하나 중요한 징표라고 봐야 되죠. 네.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글쎄 지금 서울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 그러니까 여러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가 특히 많이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강남 재건축 그 아파트 가격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예. 뭐 주된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지역적으로는 이제 강남 그 주택이고 그 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가 그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예. 그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돈이 엄청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그 유동 자금들이 네. 그쪽으로 몰리고, 또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뭐 기업시 오르기 때문에 네.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돈을 쏟아부으면 그만큼 투기적인 어떤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 최근에 강남 이 주택 거래를 보게 되면 예. 이른바 이제 그 상속부도 거기 이제 침투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 자식들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서 예.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또 사는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네, 네. 이번 달 수출도 보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할 정도로. 예. 그런데 그게 뭐 우리 국민의 어떤 소득이 모두가 골고루 이렇게 그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양극화죠. 예, 양극화되면서 그 부분에서는 이 어떤 그런 그 자금의 유동성 같은 것이 되게 크게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예. 투기적 이익을 찾아서 주로 그 가격 상승이 가파른 강남 재건축 이런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그 자체가 또 가격을 오르는 이유가 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요즘 보도에 따르면 강남뿐이 아니라 강북 지역에 이른바 마포, 용산, 성동, 뭐 마용성 이쪽이 신흥 강자다. 이쪽도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렇기도 하는데 그건 뭡니까? 뭐 사실 그 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성동구에 인접하고 있는 광진구도 많이 올랐고요. 예. 뭐 등한데 그거는 이제 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강남 효과가 이제 그 강북으로 파급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개 지금 가격이 오르는 이 강북 지역들을 보게 된다면 강남과 마찬가지로 좀 가격대가 있는 주택 아파트 예. 그리고 이제 수요자들이 보면 강남에서 이제 넘어가는 이를테면 성동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바로 강을 사이 두고 압구정동 사람들이 자녀들의 집을 사기 위해서 예. 강남은 조금 비싸니까 이제 강북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강을 접하고 있는 강북 지역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오르는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 교수께서는 최근에 이런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의한 거다라고 딱 규정을 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그 밖에 이유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예. 그와 관련된 아주 그 여러 가지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봐야 되죠. 예. 강남 재건축은 뭐 지난 8.2 대책을 다 피해갔다고 볼 수 있죠. 예. 8.2 대책 다 피해갈 정도로 강남 재건축은 이제 돈이 되도록 있게 돼 있는데. 예.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박근혜 정부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14년 이른바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게 되면서 예. 또한 그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실시했던 여러 가지 양적 완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예. 강남 재건축이 그야말로 돈이 되는 그런 투기적 재화로 이렇게 부상하게 되는데요. 예. 특히 그 성파구 같은 경우는 성파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무려 2년 사이에 한 94%가 오르는 이런 이제 현상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가격 상승을 가져왔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철폐가 있었습니다. 아하. 네. 웬갓 규제 완화 등등들이 다 겹쳐서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네. 문재인 정부는 빚내서 집 못 사게 하는 뭐 그런 규제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등의 정책을 강하게 펴놨는데도 지금 강남 재건축에는 전혀 안 통한다 이런 거죠? 예, 강남 재건축 관련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초과이익 한수라든가 다주택 중과 정도만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예. 별다른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 교수 보시기에는 앞으로 뭘 해야 합니까? 정부의 대책으로 주문하신다면.
저는 일단 그 가수요 부분을 정부가 통제를 해야 된다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주된 이유가 지난 정부에 풀어놨던 규제 완화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가격 상승의 어떤 요인으로 지금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가수요를 억제하는 대신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래야죠.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이라든가 그다음 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정교하게 예.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예. 정부가 지금 내놓은 정책들은 몇 가지 의심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컨대 다주택자들을 의심해서 예. 그냥 그 중과를 한다든가 하는 예. 정도를 하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시장에서 어떤 정책이 어떤 유기적으로 지금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수요 통제의 결정타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카드를 쓰면 될까요? 저는 뭐 이를테면 불필요하게 이제 집을 사는 것을 유인하는 예컨대 뭐 청약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저금리 대출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뭐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의 어떤 전매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집을 진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 그걸 이제 팔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지난 두 번의 정부의 규제 완화는 이름으로 나온 대책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들이 아주 많다고 저는 보고 있죠. 청약 제도를 바로잡고 대출을 좀 규제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건 전매 금지 이런 게 필요하다. 예. 예, 그다음 재건축 제도를 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좀 정상화시키고 예컨대 1:1 재건축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근린 재생형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돈이 굳이 안 되는 방식으로도 재건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정부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줘서 돈이 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제화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촘촘한 정책 기대해보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대학교 주호명래 교수였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조배숙 의원과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이제 좀 정리가 돼 가는 거죠? 그 통합 문제, 신당 창당 문제? 그렇죠. 이제 갈 길 가는 거죠. 예. 국민의당은 이제 통합하들은 통합으로 가는 것이고 통합 반대하는 분들 이제 조배숙 의원 좀 전에 나오셨지만은 그분들도 이제 신당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평화당으로.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반대를 하고 말고를 할 사람이 없어지는 형국이 되는 거죠. 예. 이제 몇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다면은 국민의당 당적 비례대표들 중에 지금 한 3사람 정도가 그렇죠. 민주평화당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 뭐 이분들의 이제 당적 내지 거취 문제 정도가 이제 쟁점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헤어질 거 이 시간과 공력 들이지 말고 그냥 헤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또 벌써 나오더라고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게 정치라는 게 뭐 절차, 명분 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는 거다라는 걸 뭐 서로 축적을 하지 않습니까? 아하, 예. 말이 쉽지.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많은 이합 집단들이 담담하고 차분하게 진행된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예. 참 공교롭게도 오늘이 국민의당 창당 2주년이라면서요? 그렇죠. 하하. 그런데 이제 뭐 오늘 미래당이라는 당명이 오늘 발표가 오늘 됐죠. 네, 그리고 네. 민주평화당은 앞서서 이게 발표가 됐고 창당 2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네. 지난 지난 2년을 한번 짚어보면은 이제 국민의당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민주당을 탈당한 안 대표 측하고 호남 중진들이 손을 잡고 다당제, 중도개혁 세력 결집 이걸 이제 기치로 내걸었죠. 네. 창당 직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총선에서 호남 석권하고 정당 투표에서는 그때 2등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총 38명의 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때는 아주 선풍적이었죠. 네. 예. 그런데 총선 직후에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 여기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죠. 예. 당의 지지율이 많이 추락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 안 대표가 3위로 패배하면서 슬슬 균열 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말에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호남 의원들의 대립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달했고 예. 오늘날에 이르렀네요. 예. 어쨌든 이제 두 당의 새로운 창당인데 이제는 그때까지는 별일 없을까요? 이게 이제 양측에서 거친 발언이 오가고 있는데 또 이제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당원 투표로 통합을 한다. 이게 참 궁색해요. 이것도 뭐 위법이라고 아까 조배석 그렇죠. 의원은 주장하던데요. 근데 이제 통합 반대파는 시도당 창당대회를 했고 이분들이 이제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각자 이제 다른 식구가 되니까 그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도 조금 궁색해지는 면이 있는 거겠죠. 네, 네. 다만 이제 사람 문제들은 좀 애매한 게
게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중재파도 갈렸고요. 그렇죠. 예. 통합 쪽, 민평당 쪽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데 문제는 비례대표 세 사람인 게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교섭단체 구성이 지상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민주평화당 발기인에 이름 올린 의원이 14명이에요. 황주영 의원이 합류 발표했습니다. 15명이죠. 네. 여기 이제 두세 명이 합류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례대표 3명까지 합쳐진다면은 20명을 살짝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비례대표는 올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게 정당 보조금 같은 실리적 측면이나 정치적 위상면에서는 이 교섭단체냐 아니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그러니까요. 거죠. 예. 네. 근데 당장은 지금 쉽지 않아 보이고 네. 어쨌든 자, 이제는 뭐 민주평화당, 미래당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그렇죠. 두 당이 취할 어떤 노선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부쩍 뭐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공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개혁 진영이다. 예. 아무래도 여권하고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 예. 그런데 또 민주당 분위기가 과거에 특히 추미애 대표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이 사람들은 안 된다. 복당 안 된다. 예, 그런 입장이 아주 강했는데 요즘 발언 수위가 달라졌죠. 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뭐 예. 당원들의 뜻을 들어봐야 되고 뭐 예.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단 말인 거죠. 어쩌면 총선 앞두고 당대당 통합이 될 수도 몰라요. 뭐 통합이 될지 또 아니면 뭐 일부가 이렇게 될지. 예, 예. 반면에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당 그 뭐 미래당이 되겠죠, 같이. 지금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겠죠. 아마 자유한국당하고 문재인 정부 사이쯤에 위치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면은 이게 흐름이라는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평당이 여당하고 가까워진다면은 이 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의 관계도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친한 쪽으로. 예컨대 예.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 한국당에 복당했지만은 그렇죠, 아마도 그렇죠. 뭐 나를 단일 후보 뭐 이런 식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양당제로의 회귀 흐름이 강해진다. 알겠습니다. 예.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오죠. 시작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평창올림픽을 일주일 앞두고 일본이 또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위협과 한국 범죄를 언급하면서 한국 방문자들은 주의하라는 글을 어제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건데요. 외무성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반도 정세가 예측되지 않는 만큼 긴급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외무성에 등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하. 또 한국이 일본보다 살인 2.5배, 강도는 1.2배 더 많다면서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지나치게 불안감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지난해부터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매년 크게 느는 반면에 한국을 찾는 일본인 수는 3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네. 이런 관광객 불균형은 북한을 빌미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죠. 다음은요? 네,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명절도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도 제대로 모신다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밝힌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직장인 1,081명과 알바생 656명 등 모두 1,737명에게 물어봤더니 이 중 51.3%가 설 연휴에도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예. 또 설 연휴에 출근하는 알바생은 약 63%로 나왔는데요. 이는 45%로 집계된 직장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출근 이유로는 연휴에도 직장이나 매장은 정상 영업을 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게 사실 저도 이번 설 연휴 나흘 중 이틀은 출근해야 합니다. 당직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직장인 20%는 저처럼 당직에 걸려서지만 알바생은 한 푼이 아쉬워서 일당이라도 벌기 위해라고 답했습니다. 예. 명절 수당은 직장인과 알바생 각각 49%, 56%가 별도 휴일 수당 없이 평소와 같은 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이요? 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SNS에는 나도 당했다는 폭로글이 잇따르면서 한국판 미투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효경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투 태그를 달고선 성폭력 경험을 털어놨는데요. 6년 전 노래방에서 한 남성 의원이 춤추면서 바지를 내렸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전직 경찰이었던 임보영 기자는 3년 전 직속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산될 것 같죠? 네, 이제 미투를 넘어서 미퍼스트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퍼스트가 뭐예요? 네, 이게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자는 취지입니다. 예. 이제 위두유 운동도 퍼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성폭력 피해를 고백한 여성과 함께 하겠다는 운동입니다. 권력을 가진 가해자에 대항하려면 연대밖에 답이 없다면서 현재 해시태그를 통해 활발히 퍼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용기를 낸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소중한 계기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김현지 기자 사정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CBS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 사회 갑질에 불타오르는 우리 을들 참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 저희 CBS 시사자키 신년기획 갑질 타파. 직장갑질 119 두 분 모셨습니다. 윤지영 변호사, 박점규 운영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지난주 우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뵙는데 첫 방송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잖아요. 그 후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저희 방송 나가고 최저임금 갑질을 제보하는 게 굉장히 쇄도했습니다. 네, 네. 3주 정도 동안 한 77건이 들어왔는데요. 그 뒤 한 주 동안 60건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제보자가 확인된 이메일로 보내서 제보자가 확인된 건수가 이제 그래 130건 정도가 되고요. 예. 이 중에서 50%는 절반 정도는 상여금을 주던 상여금을 월할로 나눠서 기본급에 산입했던 게 가장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수당, 식대 이런 걸 기본급화 시키는 것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네. 좀 재밌는 예. 부분이 있는데요. 예. 계속 세계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량 해고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130건, 제보 들어온 130건 중에 해고 사안은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해고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건데 네. 일을 하는 사람이 노동자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건데 계속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를 당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제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최저임금 맞춰주기 어려우니까 해고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회사도 몇 군데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업을 접든지 그런 거죠. 사실 어느 정도 인력이 좀 충분히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일부 인력 구조조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마치 모든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로군요. 예. 네. 그리고 늘 얘기지만 지금 직장갑질 119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고용노동부에다가 최저임금 신고센터 만들어줬다고 신고했더니 잘 안 되더라 이런 제보도 있다면서요? 네, 오늘 재밌는 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저희 카카오톡 방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너무 약간 놀라워서 안산이라는 아이디로 들어오신 분인데요. 예. 노동부 갑질 아우 빡쳐. 노동부 전화했더니 불이익 변경되고 나면 전화하라고. 제약회사에서 상여금 400%를 없애고 연봉제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전형적인 최저임금 꼼수로 판단돼서 노동부에 전화했더니 근로자한테 불리하다고 다 불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짜증 섞인 말투로 맞는 말이긴 한데 최저임금 신고센터라 해놓고 전혀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지 않는 느낌. 결국 이번 달 월급은 연봉제로 바뀐 임금이 나왔고 어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서명을 받으러 왔는데 아무도 서명 안 하니까 오늘 또 설명해야 하고 서명 받는다고 하고 회사 이사랑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에 제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한테는 일 생기면 그때 연락하라고 해놓고 회사에는 제보 왔다고 알려줬나 봐요. 믿을 건 노동부밖에 없어서 연락한 건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상여금만 날리게 생겼어요. 여기 인원이 꽉 차서 당사자 이야기를 대신 전합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니 노동부에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소연했더니 불리하다고 다 불법은 아니다라고 해놓고 네. 정작 그 사측한테는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너무 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 상여금을 월할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1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보도자를 내서요. 이건 위법한 거다. 그래 철저히 단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사측이 알려준다는 게 전 더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참.
그 사측편을 든다 이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인상이 아니죠. 이건 증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사측에다가 저희 고용노동부에다 신고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을 텐데, 근데 사측이 알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건 증거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좀 비슷한 맥락에서 또 들어온 제보가 있어요. 예. 여기 또 최저임금법 위반인 것 같아서 노동자가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작년까지는 그냥 성과급, 회사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예. 갑자기 올해부터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그걸 기본급으로 담아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게끔 하려고 했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고 신고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급이 실제로 기본급에 넣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과급은 판단할 수 없다. 성과급은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하는 문제인 거고 우리는 그거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판단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전화를 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판단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건데 또 신고를 했던 건데 우리는 신고 안 받겠다. 아무 문제 없다. 회사와 노동자가 알아서 해결하라. 그거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답들이 이제 계속 돌아오는 거죠. 똑같은 제보를 윤지영 변호사가 받으면 윤지영 변호사는 뭐라고 상담해 줍니까? 일단 어떠한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겠죠. 그러니까 어떤 성과급인지 맞습니다. 성격 규정을 해야죠. 그래서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이 만약에 상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진짜 여기 같은 경우 특히 그랬거든요.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라면 상여금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1년에 2번 주던 것을 올해부터 매월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기 위한 탈피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거 법 위반이다. 이건 문제 있다.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죠. 저라면. 그래야죠. 그런데 성과금은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나오더라. 네. 성과급이다라는 딱 그 말만 듣고 그거 최저임금법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노동부에 진정하러 가면 근로자 아니시니까 저희한테 오셔도 저희가 해결 못 해드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전속적으로 어떤 지휘 감독을 받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방송국의 프리랜서세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 최저임금 제보 중에서 또 하나는 어떤 이제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5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는데 그 10분을 휴게 시간에 넣은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너무 이제 우리 얘기를 언론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씩씩하게 노동부를 찾아갔는데 노동부에서 그거 잘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기운이 완전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녹음 들어온 것도 기운이 빠져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노동부가 노동자를 주눅들게 만든다는 게 저는 정말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호언장담하는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은 안 움직인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례들이 직장갑질 119로 계속 제보가 온다는 얘기죠. 네, 오늘 온 제보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했는데 고용노동부에게 제보를 받았더니 그거는 인권위를 좀 알아보시죠. 인권위로 보내고. 또 인권위로 보냈더니 또 인권위에서 다시 고용노동부를 좀 알아보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혹은 경찰까지 핑퐁을 하거나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핑퐁 사건 이렇게 저희끼리 스태프끼리는 핑퐁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직장갑질 119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노동부에서. 노동부에서 저희를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저희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사건 넘길 때 세금도 넘겨. 세금 받아가지고 노동부가 이런 분들 도와주라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 사건을 넘기냐고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거 실화입니까? 실화입니다. 메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화가 꽤 있습니다. 많습니다. 노동부에서 직장갑질 119를 소개해 주더라? 네. 이야. 그래서 제가 근로감독관, 노동부 지금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 얘기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름 다 밝히겠다고 어느 노동청에서 우리한테 넘겼는지. 이게 뭐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단속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어이가 있겠다. 없네요. 직장갑질 119는 제보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정말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든지 이게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발을 받아야 할 당사자한테 직접 왔는데 우리한테 오지 말고 직장갑질 119에 가라?
인권위도 그렇습니다. 인권위도. 이게 무슨 경우죠? 그러니까 사건을 정말 처리하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저희 들어왔던 사연 중에도 이제 제주도에 있는 한 호텔이에요. 예. 여기는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죠. 한두 명한테만 지급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한테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봄부터 해서 직원들이 체불임금? 예. 체불임금에 대해서 이제 노동부 근로감독관한테 진정을 해요. 예. 그 진정을 한 사람들이 한 80여 명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노동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한꺼번에 진정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각자 한 명 한 명씩 와가지고 귀찮게 하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사실은 이 사건 되게 저희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한 10달 사이에 80명이 임금을 떼었다. 그럼 임금 떼인 건 범죄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같은 제주도에서 한 80명이 도둑을 맞았다거나 네. 뭐 폭행을 당했다거나 이런 굉장히 사회적 사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근로관계에서의 경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80명이 범죄에 된 건데 이거를 집단적으로 왜 하나씩 왔냐 이러면서 근로감독 한 번 안 나가고 호텔에 한번 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저희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제보자 만나서 근로감독을 요구했더니 그제서야 뒤늦게 이제 서울에서 연락받고 근로감독 나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결론은 너무 안타깝게도 결국 호텔은 지금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그래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법적으로도 임금을 못 받게 되는 네.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예. 아주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그걸 통해서 대신 받을 수는 있어도 결국 못 받은 임금 계속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나저나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신고센터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체불임금 관련해서 뭐 어떤 근로감독관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왜 요즘 그런 어떤 거는 다 녹음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전화가 자동으로. 네. 고용노동부 그 신고 전화 그런 거는 그렇게 자동 녹음 기록이 없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신고를 받는 사람들이 실명을 다 공개하나요? 이름을 물으면 알려주기는 해요. 이건 정말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직장갑질 119에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경우를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례를 좀 따로 모아가지고 이거 정말 정부에 제대로 고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네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 청취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혹시 그런 걸 신고하실 때는 반드시 근로감독관 이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녹음해 놓으세요. 예. 그러면 근로감독관을 저희가 바꿀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노동부에 얘기해서 이런 걸 좀 바로잡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바로잡아야지. 징계 대상이 되면 징계해야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동안 들어온 제보 중에 꼭 공개할 사례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겁니까? 국회에서 벌어진 갑질 사례입니다. 예. 소위 이제 국회에서 파견법을 위반한 국회 파견 노동자 사례인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료를 국회에서 나오는 자료 정보들을 축적하고 저장을 하는 일을 해요. 예. 즉 저희가 이제 아카이빙 업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6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일은 국회에서 하고 있고 또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은 이제 다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 소속 공무원들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해왔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는 그 아카이빙 업무 외에 다른 잡일, 그러니까 시키는 것, 공무원이 시키는 업무 이런 것들을 이때까지 쭉 해왔어요. 네, 6년이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국회가 아닌 거죠. 파견업체가 되는 거죠. 네. 파견업체는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근로계약서만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파견업체가 사용자다라고 형식적으로 남겨놓은 상황에서 국회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써왔던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파견법에 따르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규직을 안 시키고 계속 파견 계약을 7번, 용역 계약을 1번 해서 8번 계약을 맺어서 이제 일을 시켜왔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 인원 명단도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 명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한 60명 넘게 있는데 그분들 명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니까 6년 넘게 일한 사람을 유령 취급한 거죠. 문서에. 그래서 다시 요청을 했더니 프리랜서 분들 명단은 왔어요. 60몇 명 일하고 있다고. 근데 이 파견 노동자 명단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용역이어서 뺐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한테. 자기네 소속이 아니라서.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세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 파견과 불법 파견의 그 판단 기준이 이번에 파리바게트에서도 또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지휘 감독을 하느냐,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 부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법에서는 사용사업주라고 하는데요. 네. 그 사용사업주,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사용사업주가 따로 있다면 그때는 파견이 되는 거예요. 네.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는 합법 파견으로 시작을 했어요. 좀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견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파견 관계는 굉장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해져요. 네네. 왜냐하면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아서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용자가 달라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나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가 알 수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을 한정을 해놨어요. 네네. 지금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사연의 주인공은 맨 처음에는 합법적인 파견으로 아카이빙 업무는 합법적인 파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파견 허용 업종이니까.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넘어서까지 예. 계속해서 파견 형태로 일을 시켰다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이제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범죄 행위가 됩니다. 법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특정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고용된 게 아닌 거죠? 국회 사무처가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할 국회가 아하. 법을 만드는 데잖아요.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네, 곳에서 네.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국회 사무처에서 왜 그 청소 노동자분들 직고용하는 첫 사례를 보여줘서 저희가 크게 박수도 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칭찬할 건 칭찬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군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예. 이제 저희가 제보를 작년 말에 받았어요.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너무나 명백하게 국회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네. 현재 지금 국회가 범법행위를 하고 예. 있다라는 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사실 국회에서의 대응이었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국회 사무처 측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오히려 이제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뭐 문제 제기 이거는 법 위반 아니다라고 서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기고 처음에 했던 얘기를 바꾸고 그러면서 해당 당사자들한테는 문제 제기하지 못하도록 네. 계속 종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장갑질 119는 국회 사무처에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 거고? 저희가 계속 의견서도 제출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이런저런 자문 아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고용노동부에 국회 사무처를 고발하세요. 그럴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고민을 했고 그걸 국회 사무처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는 범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버티면 이걸 또 해결하고 이런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특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든 싸움이거든요. 안에서 혼자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왜 성범죄에 대한 미투 캠페인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장 갑질 가운데 성추행, 성희롱 등등도 많이 제보가 들어옵니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했더니요. 매일 제보만 한 60건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3개월 동안 들어온 게 60건 정도 되고요. 저희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윤정 변호사님이 저희 직장갑질 119에 성희롱 특별 전담 우리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예. 60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러게요. 제보에 들어온 임금 못 받았다. 그러면서 의뢰 여성인 경우에는 좀 성희롱이 같이 사연들이 따라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한정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치면 이제 좀 더 많아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저희는 일단 이번에 사회적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셔서 바로 잡지 않으면 특히 굉장히 이 사건은 처리하기가 너무 힘든 사건이거든요. 어려운 사건이어서 저희한테 들어오신 제보자분들께 저희가 단메일을 다시 보내려고 그래요. 전체에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한번 가져옵시다. 직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력을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이 문제를 이번에 한번 바꿔봅시다. 용기를 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함께 지원하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좀 보낼까 합니다. 네, 이 법률 전문가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상황을 잘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는 형사 고발, 필요한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런 식의 해결 절차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선 그동안 들어온 제보 말고 더 많은 제보로 일종의 기업 문화, 특히 성 관련된 기업 문화의 대변혁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시는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취자분들께 홍보 드리는데요. 예. 2월부터 평창이잖아요, 이제. 평창 올림픽이잖아요. 예. 근데 저희에게 이제 평창 올림픽을 이용해서 갑질을 하시는 사례들이 좀 얘기되고 있어서요. 그건 뭐예요? 올림픽을 이용해서 어떤 갑질이? 자원봉사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일을 월급을 줘야 되는 일인데 자원봉사라는 이름을 동원해서 일을 시킨다거나 그다음에 밥도 안 준다거나 자원봉사하는 분들에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 달을 평창 갑질을 좀 집중적으로 제보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런 얘기 들으신 거 있으면 직장 갑질 119에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큰일 난데요. 이 방송 나가면 또 제보가 폭증할 것 같은데.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신년기획 갑질 타파. 우리 직장갑질 119의 윤지영 변호사 그리고 박점규 운영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을 맞아서 지지자들이 어제부터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통령 생신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67회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의 주석은 불살입니다. 우리의 주석은 문재인입니다. 애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곳 서청대에 다 모였습니다. 헌법재판소로 탄핵 소추안을 넘길 때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은 불법이다. 태극기를 너무 늦게 들었습니다. 청년들을 대표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왔어요? 경찰 추산 700여 명 정도가 집결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이 들은 소리 중에 앞부분 노래 부르는 음성 이게 이제 박근영 씨의 배우자인 신동욱 씨고 현직 의원으로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지지자들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외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요. 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아직도 이렇게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유한국당의 부담.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도 없고 거리를 둘 수도 없고 이런 거죠. 그런 딜레마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한 일들에 대한 수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어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공작을 했다는 의혹으로 김영석 윤학배 전 해수부 장관과 차관들이 구속이 됐는데 또 박근혜 정권 당시에 청와대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과 선체 조사를 제안하고 좀 반대급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도록 해라. 이 지시가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그것은 3월 말이나 4월에야 지금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때까지 이런 논란들이 이어질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점들에 더해서 홍준표 대표 체제가 갖는 어떤 독특함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좀 떠난 지지층의 마음을 돌리는 게 앞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죠. 오늘 홍준표 대표는 MBN하고 마찰을 빚었다고요? MBN이 어제 오후에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을 당해왔다. 이런 내용의 주장을 했다. 이런 기사를 온라인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MBN의 당 출입 금지 등의 취재 거부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MBN이 기사의 제목을 이제 쓰는 과정에서 수년간이라는 표현을 넣었다는 건데 홍준표 대표가 류여해 최고위원을 알게 된 것은 지난 4월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 MBN은 오늘 오전에 기사를 삭제했고 정정 보도문을 냈는데 홍준표 대표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대목은 이제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부분인데 잘못된 보도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언론중재위도 있고 반론 논평 아니면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 청구 이런 정해진 절차들이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게 뭔가 대안적이라기보다는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다른 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외국 정상급 인사들과의 접견 및 회담 일정들이 공개됐는데요. 이 중에 중요도가 높아 보이는 거 아무래도 미국, 중국, 일본 관련 일정이겠죠. 그렇죠.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날인 9일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전날인 8일에는 중국 공산당의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과의 접견, 그리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일정 가운데 북핵 문제 진전 또는 북미 대화의 조건 마련 이런 일들이 좀 가능할 계기가 마련될지 이것이 좀 관심 사항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안 오지만 가족들이 올지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참석을 언급한 바가 있어서 특히 이방카 트럼프가 오느냐 이게 이제 관심 사안이었는데요. 오늘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아직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백악관이 공개한 참석자 명단을 보면 이방카나 그 배우자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최근에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의 주한 미국 대사 철회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그 미국이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을 불이지피고 있는데 같이 이제 언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빅터차 내정 철회가 이른바 이 코피 작전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그랬는데 또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제 외교 소식통 발로 이제 나온 보도인데요. 빅터차의 낙마 배경은 대북 정책 이견이 아닌 다른 여러 요인들이다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소식통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라면서 미국 사회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빅터차의 어떤 개인적 문제가 낙마 원인인데 본인이 이걸 뭐 대북 정책 이견 문제로 포장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 국무부는 아예 빅터차는 주한미국 대사로 지명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좀 의문이 드는 대목도 있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빅터차보다 더 강경한 매파 인사가 주한미국 대사로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일부 덜어졌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여전히 백악관의 강경 기류와 국방부 및 국무부의 온건 기류가 충돌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같이 나오고 있어서 상황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법무부 장관이 뭐 입장 표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 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법무부가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받았다라고 말을 바꿔서 논란이 있었죠. 그랬죠.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법무부에서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여기서 박상기 장관이 서지현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후의 법무부 조치들은 미흡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서지현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는 있을 수가 없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 이렇게 좀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이메일 관련된 말 바꾸기는 왜 그런 거예요? 박상기 장관이 메일 수신 사실을 제대로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메일함을 검색해서 확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쓰는 메일이 여러 개였다는 겁니다. 예. 법무부가 쓰는 메일함이 있고 또 검찰 내부 메일함이 따로 있는데 서지현 검사 이메일은 검찰 내부 메일함으로 왔고 그걸 이제 나중에야 확인을 해서 법무부에 말 바꾸기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아하.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박상기 장관 지시로 지난해 11월 달에 법무부 검찰국 간부가 서지현 검사와 면담을 했다. 그리고 통영지청장에게 연락을 해서 관심을 갖고 배려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이렇게도 밝혔는데 그런데 이것만 보면 좀 미흡해 보이는 것도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라도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무마를 위해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했다.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성면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 25일 날에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는데 이번에 두 번째 출석을 하는 거죠. 장성면 전 비서관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후에 허위 진술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느냐, 이걸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는데요. 이 장성면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나 결정될 전망이어서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재청구된 영장 발부될지 안 될지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그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경험 폭로 이것과 더불어서 성폭력 보도의 문제점을 한꺼번에 쭉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예, 지난달 29일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아주 생생한 육성 인터뷰를 통해서 용기 있게 자신이 당한 성희롱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았던
고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날 오전 서 검사는 사실 검찰 내부 통신망에 먼저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죠. 서 검사는 그 글의 말미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연대를 상징하는 미투 해시태그를 달면서 미투 운동이 세상에 큰 경종이 되는 것을 보며 내부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라도 됐으면 하는 소망, 간절함으로 이렇게 힘겹게 글을 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 지금 미투 운동이 엄청나게 있죠. 지금 퍼지고 있죠. 그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사안을 폭로했지만 언론은 이런 증언을 가십성 이슈로 대충 소모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또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시키거나 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방관자이거나 2차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런 환경에서 서 검사를 용기 있게 스튜디오에 불러내서 그 인터뷰를 한 JTBC의 힘이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JTBC의 신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서 검사가 용기 있게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 방송 이후에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여성이라면 성폭력을 당했을 때 한없이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그런 현실을 국민에게 던져주면서 굉장히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 검사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격려를 했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그것도 굉장히 큰 감동과 치유 연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JTBC 뉴스룸은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아젠다 키핑을 해내는 뉴스로 아주 좋게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아젠다를 세팅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제라고 생각하면 그 의제를 지켜나가려고 계속 집중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때문에 이번 보도로 JTBC가 성폭력에는 더 이상 성역이 없다는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 아젠다 키핑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언론들도 앞으로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성폭력 문제를 집중해서 조명하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지금 뭐 일종의 사회적 운동으로 퍼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상징적인 역사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는 JTBC의 서 검사 인터뷰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쉬운 점이? 일단은 몇 가지 멘트가 있었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 검사가 그 성추행 피해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요. 추가 정황을 묻는 과정에서 손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론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냥 정확한 워딩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사실 수사기관과 법정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항상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저항했는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충분히 비분관계해서 의사를 표현했는가를 추궁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항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자신의 처신을 자책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가해자의 행위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여부는 성폭력 사건 그 자체의 본질과 무관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서 검사가 인터뷰에서도 거듭 말합니다.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항할 수 없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즉각적으로 항의하지도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그 앵커가 굉장히 그 시종일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주의한 질문을 했다. 부주의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손 앵커가 굉장히 우리나라 정말 최고의 앵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당연히 물론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순간에 가해자에게 당연히 분명히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손 앵커는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그런 걱정되는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JTBC와 손석희 앵커의 사회적 영향력과 신뢰도를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꼭 지적될 문제네요. 또 아쉬운 보도가 있나요? 사실은 저는 이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늘 걱정되는 게요. 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잘 보도하려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되도록이면 칭찬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까지 아쉬움을 계속 지적을 하면
오히려 아예 이 이슈 자체를 피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JTBC 보도도 제가 굉장히 아까 그 발언도 지적을 안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SBS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SBS? 네. SBS도 30일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전직 여검사의 추가 증언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 앵커가 그 마지막 멘트로 뭐라고 하냐면요. 아무래도 검찰 내부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제보가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허.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너무 언론으로서 저는 무례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내부의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니죠. 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폭력 관련된 제보를 했고요. 검찰은 과거에도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의 황당한 행태를 반복해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2014년에도 차장 검사가 여성 기자를 추행했는데 너무 가벼운 징계 처분이 내려져서 해당 기자가 차장 검사를 고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이 그동안 이슈화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용기 있는 제보를 요구하기 전에 언론 스스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성폭력 문제, 특히 검찰 내 성폭력 이런 권력 집단의 그 성폭력 문제는 좀 더 외면해 왔던 것은 아닌가 이런 점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앞서야지. 언론의 자성이 먼저다. 네, 예. 근데 용기 있는 제보가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된 마당에 그 그동안 우리 언론의 성폭력 보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이걸 짚어보시겠다 했잖아요. 네. 예. 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언론은 성폭력에 있어서만큼은 차라리 보도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보도가 아주 많았습니다. 민원연이 지적한 보고서에서는 정말 며칠에 한 번씩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부주의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어요. 어느 정도길래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하시게 됩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례로 경찰이 중등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을 다룬 MBN 저녁 종합 뉴스에서 보도했던 게 있어요. 중학생 성폭력 2016년 5월 28일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서는 앵커와 기자, 현직 경찰의 인터뷰를 통해서 3번이나 보도 속에서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인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어허. 이 기사의 인터넷판 제목은요. 대놓고 성폭력 때 사귀는 사이, 현직 순경 대기 발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면서요? 네네. 중학생이에요. 근데 합의에 의한 사귀는 사이 이런 주장을 했다. 그 경찰은. 그러니까 1분 25초짜리 짧은 보도에서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합의에 의한 만남이다. 사귀는 사이였다라는 말이 거의 5번이나 계속 반복돼서 전해진 거예요. 보도 영상은 더 황당했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데이트하듯이 모텔로 들어가는 재현을 그 한 사파를 그렸고요. 사파로? 네. 그리고 모텔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베개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경찰복을 입은 남성이 침대에 누운 여성을 덮치려는 사파를 그렸는데 아이고. 특히 이 사파는 경찰의 손이 여성의 그 치마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파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남녀가 다정하게 허리를 껴안고 유흥가를 걷는 사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보도는 미성년자 성폭행의 상황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묘사한 수준을 넘어서 사귀는 사이였다는 피의자 주장을 계속 사파로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식이네요. 예,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보도를 보면 피해자가 굉장히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그런 보도 구성이었어요. 누가 봐도 일부러 선정적으로 그린 사파라고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도는 민원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으로 제출을 했지만 그랬어요. 예, 심의의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또 왜요? 기각이 됐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놓은 답변이 이렇습니다. 범죄 장면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없었던 점. 해당 사파 및 자료 화면의 내용이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될 정도로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게 기각 결정이었고요. 그래요. 심지어 범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해당 방송의 공익적 취지가 인정된다는 칭찬의 멘트까지 저희에게 보내온 그 기각 사유에 들어있었습니다. 이야. 그런데 저희는 정말 여러 명에게 이것을 보여줬는데 아니다. 이거는 너무 피해자를 모욕하는 그림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가해자를 감싸주는 것이었는데 왜 방통심의가 이거를
결정까지 했나. 참.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2016년의 일이었다 이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MBN인데요. MBN 저녁종합뉴스에서 고교생 22명이 여중생 성폭행이라는 2016년 6월 28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끔찍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네. 이 보도를 또 사파를 그렸어요. 그런데 사파가 여학생 2명이 야산에서 누워 있고요. 그 주변에 남학생 22명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한 화면 안에 22명의 남자들이 서 있고 2명의 여자가 누워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를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 남학생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남학생은 여학생 앞에 서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올리는 듯한 그런 뒷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무서워요. 이 그림을 보면. 그런데 MBN은 이 사파가 마음에 들었었는지 다음 날인 29일에 MBN 뉴스파이터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성폭행을 재현하는 것은요.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이런 성폭행 묘사 사파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사건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MBN의 사파는 구체적인 성폭행 묘사로 시청자의 관음을 자극한 수준이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해자가 이 사파를 보고 감당해야 할 정신적 충격을 생각한다면 저는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방통심의가 이 사파에 대해서 상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고요. 이것도 문제없음? 네네. 이것 이외에도 그러니까 2016년에 저희가 양성평등 침해와 성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보도를 매우 여러 번 방심위에 넣었지만 거의 시종일관 솜방망이 문제없음 또는 기각으로 일관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성폭행 관련 보도에는 너무나 관대하군요. 네네, 관대했어요, 그동안. 그리고 이제 종편 시사 토크쇼에 가면요, 성범죄가 더 흥미롭게 전달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자극적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어떻게요? TV조선 신통방통이라는 2017년 6월 23일 보도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어려서 잘 모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어린 피해자는 저 치욕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되거든요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성폭행 피해자의 입장을 이제 두둔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발언은 성폭력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것이 좋지 않은 태도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입은 상처는 회복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이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치욕감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는 것. 네네. 2014년에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이 이제 공동 발간한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제일 좋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 발간사에 당시 여성부 장관이 이렇게 썼습니다. 성폭력은 그 피해만으로도 힘들지만 씻지 못할 상처, 성폭력 피해자라는 낙인 등 사회적 시선과 편견이 피해자에게 평생 피해의식으로 남습니다. 언론이 충분한 인식을 갖고 독자와 피해자가 느끼게 될 감정을 고려하여 보도한다면 국민의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해소될 것이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좋은 했거든요.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성폭력 범죄 보도 권고 기준도 있는데 여기에는요.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사파와 그래픽, 지도 제공 등에서 그리고 재연 등에서 신중을 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탁 명시가 돼 있는데도 이상한 사파를 그린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문제도 없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앞뒤가 안 맞네요. 그렇죠.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을 이름 붙일 때 거의 모든 언론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서지현 검사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중심이죠. 피해자를 중심으로 제목을 명명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그 피해자의 사진은 지금 뭐 거의 도배가 돼서 모든 언론에서 하루 종일 나오고 있어요. 서지현 검사는. 그렇지만 그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들은 이렇게 블러 처리돼 있거나 제대로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폭행 사건을 보도할 때 이름을 붙이는 그 프레임 자체도 가해자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고 특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그 성을 이렇게 대상화하거나 야한 느낌이 드는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 생존인의 이름이나 정보를 가지고는 이름 짓지 않았으면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3년에 서울대 교수가 여성 조교를 성희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우조교 사건이라고 불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우조교 사건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네, 그 가해자인 남자 교수는 사건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항상 피해자만 주체로 떠올랐습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과 같이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게다가 여중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가해자를 부각하거나 집단 성폭력이라고 최대한 건조하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도 사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건데. 네. 뭐 얼마 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네. 뭐 보통 우리 그렇게 불렀어요. 부르는데 네. 이름 붙이는 것부터 더 주의해야 되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성폭력에 있어서 기계적 균형을 지키겠다면서 항상 가해자 발언 중심으로 보도해왔던 뉴스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피해자를 오히려 꽃뱀 취급하는 발언이 넘치는 종편 시사 토크쇼가 많았습니다. 예. 저는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성폭력 관련 보도의 현실이었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지금 뭐 미투 캠페인이 쭉 번지고 이런 차제에 우리 언론도 네. 다시 한번 이 성폭행 관련된 보도 기준이나 준칙 네. 제대로 좀 인지하고 예.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보도 기준 같은 걸 좀 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사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민주평화당 조배숙 창당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아파트 중위 가격 7억 원을 넘어섰는데 문제는 그 중위 가격이 5억에서 6억이 되는 데는 무려 7년 반이 걸렸는데 6억에서 7억으로 가는데 고작 8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연결합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위 가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제일 비싼 거 싼 거 다 했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격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등부터 꼴찌까지 세워놨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격을 우리 중위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격이 6억에서 7억 가는데 딱 8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등한다는 그런 증거인 거죠? 예, 그렇죠. 뭐 가격이 급등할 뿐만 아니라 주택이 이제 고가, 초고가 된다는 것에 하나 중요한 지표라고 봐야 되죠. 네.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글쎄 지금 서울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 그러니까 여러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가 특히 많이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도 강남 재건축 그 아파트 가격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예. 뭐 주된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지역적으로는 이제 강남 그 주택이고 그 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가 그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예. 그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돈이 엄청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그 유동 자금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또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올랐다 하면 뭐 기업시 오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돈을 쏟아부으면 그만큼 투기적인 어떤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 최근에 강남 이 주택 거래를 보게 되면 이른바 이제 그 상속부도 거기 이제 침투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식들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또 사는 이런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이번 달 수출도 보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할 정도로. 그런데 그게 뭐 우리 국민의 어떤 소득이 모두가 골고루 이렇게 그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양극화죠. 양극화되면서 그 부분에서는 이 어떤 그런 그 자금의 유동성 같은 것이 크게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기적 이익을 찾아서 주로 그 가격 상승이 가파른 강남 재건축 이런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그 자체가 또 가격을 오르는 이유가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요즘 보도에 따르면 강남뿐이 아니라 강북 지역의 이른바 마포, 용산, 성동, 뭐 마용성 이쪽이 신흥 강자다. 이쪽도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도 하는데 그건 뭡니까?
뭐 사실 그 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성동구에 인접하고 있는 광진구도 많이 올랐고요. 예. 뭐 등한데 그거는 이제 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강남 효과가 이제 그 강북으로 파급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개 지금 가격이 오르는 이 강북 지역들을 보게 된다면 강남과 마찬가지로 좀 가격대가 있는 주택, 아파트 그리고 이제 수요자들이 보면 강남에서 이제 넘어가는 이를테면 성동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바로 강을 사이 두고 압구정동 사람들이 자녀들의 집을 사기 위해서 강남은 조금 비싸니까 이제 강북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강을 접하고 있는 강북 지역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오르는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 교수께서는 최근에 이런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의한 거다라고 딱 규정을 하시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그리고 신당 민주평화당의 창당 윤곽이 정리되고 있어요. 황주홍 의원 민주평화당 합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평화당이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당 내부에서 나오네요. 잠시 후에 조배숙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무려 7억 원을 넘어섰답니다. 잡히지 않고 오히려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아파트값 문제,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신년기획 갑질 타파 마련합니다.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 최저임금 관련된 갑질 이야기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그리고 윤지영 변호사와 함께하고요. 한 주간 언론의 보도 흐름 정리해드리는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이른바 중재파로 분류되던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 통합에 반대하는 민주평화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했고 반면에 역시 중재파 김동철, 주승용, 박주선 의원은 통합 신당행을 결정했습니다. 각기 다른 선택을 했죠. 자,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장이죠. 조배숙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바 중재파 가운데 한 분밖에 모시질 못했네요. 네. 좀 아쉬우시겠어요? 아니요. 앞으로 이제 또 몇 분 더 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올 분들이 아직 남아있나요? 아, 그럼요. 예. 지금 이제 이용호 의원님도 이제 거의 합류 쪽으로 좀 가까우신 것 같고요. 예. 네. 뭐 또 앞으로 또 송금주 의원이나 예. 또 저희들은 저희들이 이제 출발하면 계속 저는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올 거다. 네. 오는 6일 날이 지금 중앙당 창당 목표죠? 네. 그럴 때는 그러면 의원 몇 명으로 시작하게 될까요? 의원 지금 현재로는 18분이죠. 네. 네, 물론 그 중에 비례대표 의원님이 이상돈, 박주연, 장정숙 세 분이니까. 예. 그걸 감안을 하면은 조금 이제 원내 교섭단체는 좀 부족한 숫자이긴 하겠죠. 네. 그런데 원내 교섭단체는 좀 부족하지만 국회 전체에서 캐스팅 보트를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근거는 뭡니까? 네. 지금 20대 국회가 어느 당도 지금 다수당이 못 되는 상황에서. 예. 지금 국회의원 지금 의석이 296석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구속돼 있거든요. 예.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과반수는 148석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여당인데 거기 의석을 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네. 이제 121석에 정세균 의장님 122석, 예. 그다음에 플러스 우호적인 세력이 정의당이 6석, 그리고 민중당에 1석 하면은 129석이거든요. 예. 그럼 19석이 부족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8석이니까 예. 이용호 의원님만 합류를 해주시면 19석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은 비례대표 의원님 세 분은 비록 그쪽에서 제명이 안 되기 때문에
당적은 그쪽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표결할 때는 투표는 저희들하고는 같이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뭐 이것저것까지 다 합한 이른바 개혁 진영이 과반을 넘길 수 있다 이 말이로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통합파들은 통합으로 가는 것이고 통합 반대하는 분들 이제 조배석 의원 좀 전에 나오셨지만은 그분들도 이제 신당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평화당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반대를 하고 말고를 할 사람이 없어지는 형국이 되는 거죠. 예, 이제 몇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다면은 국민의당 당적 비례대표들 중에 지금 한 3사람 정도가 그렇죠. 민주평화당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이분들의 이제 당적 내지 거취 문제 정도가 이제 쟁점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헤어질 거 이 시간과 공력 들이지 말고 그냥 헤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또 벌써 나오더라고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게 정치라는 게 뭐 절차, 명분 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는 거다라는 걸 뭐 서로 축적을 하지 않습니까? 말이 쉽지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많은 이합 집단들이 담담하고 차분하게 진행된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이 국민의당 창당 2주년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오늘 미래당이라는 당명이 오늘 발표가 오늘 됐죠.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앞서서 이게 발표가 됐고 창당 2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지난 2년을 한번 짚어보면은 이제 국민의당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민주당을 탈당한 안 대표 측하고 호남 중진들이 손을 잡고 다당제, 중도개혁 세력 결집 이걸 이제 기치로 내걸었죠. 창당 직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총선에서 호남 석권하고 정당 투표에서는 그때 2등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총 38명의 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때는 아주 선풍적이었죠. 그런데 총선 직후에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 여기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죠. 당의 지지율이 많이 추락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 안 대표가 3위로 패배하면서 슬슬 균열 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말에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호남 의원들의 대립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달했고 오늘날에 이르렀네요. 어쨌든 이제 두 당의 새로운 창당인데 이제는 그때까지는 별일 없을까요? 이게 양측에서 거친 발언이 오가고 있는데 또 이제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당원 투표로 통합을 한다. 이게 참 공색해요. 이것도 뭐 위법이라고 아까 조배석 의원은 주장하던데요. 이제 통합 반대파는 시도당 창당대회를 했고 이분들이 이제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각자 이제 다른 식구가 되니까 그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도 조금 공색해지는 면이 있는 거겠죠. 다만 이제 사람 문제들은 좀 애매한 게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중재파도 갈렸고요. 그렇죠. 통합 쪽, 민평당 쪽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데 문제는 비례대표 3사람인 게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교섭단체 구성이 지상 목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평화당 발기인에 이름 올린 의원이 14명이에요. 황주영 의원이 합류 발표했습니다. 15명이죠. 여기 이제 2-3명이 합류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례대표 3명까지 합쳐진다면은 20명을 살짝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비례대표는 올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정당 보조금 같은 실리적 측면이나 정치적 위상면에서는 교섭단체냐 아니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근데 당장은 지금 쉽지 않아 보이고 어쨌든 자 이제는 뭐 민주평화당, 미래당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두 당이 취할 어떤 노선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부쩍 뭐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공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개혁 진영이다. 아무래도 여권하고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 그런데 또 민주당 분위기가 과거에 특히 추미애 대표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이 사람들은 안 된다. 복당 안 된다. 그런 입장이 아주 강했는데 요즘 발언 수위가 달라졌죠.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뭐 당원들의 뜻을 들어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단 말인 거죠. 어쩌면 총선 앞두고 당대당 통합이 될 수도 몰라요. 뭐 통합이 될지 또 아니면 뭐 일부가 이렇게 될지. 반면에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당 그 뭐 미래당이 되겠죠. 같이. 지금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겠죠. 아마 자유한국당하고 문재인 정부 타입쯤에 위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이게 흐름이라는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평당이 여당하고 가까워진다면은 이 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의 관계도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친한 쪽으로. 예컨대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 한국당에 복당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그 밖에 이유를 댈 수 없을 정도로 그와 관련된 아주 그 여러 가지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봐야 되죠. 강남 재건축은 뭐 지난 파리 대책을 다 피해갔다고 볼 수 있죠. 파리 대책 다 피해갈 정도로 강남 재건축은 이제 돈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박근혜 정부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14년 이른바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게 되면서 예. 또한 그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실시했던 여러 가지 양적 완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예. 강남 재건축이 그야말로 돈이 되는 그런 투기적 재화로 이렇게 부상하게 되는데요. 예. 특히 그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무려 2년 사이에 한 94%가 오르는 이런 이제 현상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가격 상승을 가져왔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철폐가 있었습니다. 아하. 네. 웬갓 규제 완화 등등들이 다 겹쳐서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네. 문재인 정부는 빚내서 집 못 사게 하는 뭐 그런 규제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등의 정책을 강하게 펴놨는데도 지금 강남 재건축에는 전혀 안 통한다 이런 거죠? 예, 강남 재건축 관련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초과이익 한수라든가 다주택 네. 중과 정도만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예. 별다른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 교수 보시기에는 예. 앞으로 뭘 해야 합니까? 정부의 대책으로 주문하신다면. 저는 일단 그 가수요 부분을 정부가 통제를 해야 된다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주된 이유가 지난 정부에 풀어놨던 규제 완화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가격 상승의 어떤 요인으로 지금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가수요를 억제하는 대신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래야죠. 예,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이라든가 그다음 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정교하게 예.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예. 정부가 지금 내놓은 정책들은 몇 가지 의심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컨대 다주택자들을 의심해서 예. 그냥 그 중과를 한다든가 하는 예. 정도를 하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시장에서 어떤 정책이 어떤 유기적으로 지금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수요 통제의 결정타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카드를 쓰면 될까요? 저는 뭐 이를테면 불필요하게 이제 집을 사는 것을 유인하는 예컨대 뭐 청약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저금리 대출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뭐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의 어떤 전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집을 진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팔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지난 두 번의 정부의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나온 대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다 보면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들이 아주 많다고 저는 보고 있죠. 청약 제도를 바로잡고 대출을 좀 규제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건 전매 금지 이런 게 필요하다. 예. 예, 그다음 재건축 제도를 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좀 정상화시키고 예컨대 1:1 재건축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근린 재생형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돈이 굳이 안 되는 방식으로도 재건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줘서 돈이 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제화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촘촘한 정책 기대해보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대학교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조배숙 의원과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이제 좀 정리가 돼 가는 거죠? 그 통합 문제, 신당 창당 문제? 그렇죠. 이제 갈 길 가는 거죠. 예. 뭐 국민의당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키를 쥐었다. 그래서 안철수 뭐 유승민 대표가 새로 당을 뭐 신설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떤 국회에서 의미 있는 숫자는 이제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그 새로 두 당이 합치서 뭐 당명을 미래당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그 미래당은 자유한국당하고 그냥 같은 편이다 이렇게 치부하시는 겁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예상을 할 때 저희들이 개혁 과제나 이런 걸 할 때 과반수가 필요할 때 저희들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중재파였다가 통합신당 쪽으로 가기로 결정한 박주선 의원은 아마도 두 당의 통합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새로 창당한다는 민주평화당은
국민의 뇌리뿐만이 아니라 호남에서도 발붙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정도 얘기는 해줘야 유승민 안철수 당에서 좀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그리고 저는 박주선 의원님 지역구가 광주 동구인데 예. 저는 그 지역구 민심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속으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보수 야합당으로 가는데 네, 해야 하니까 하는 첫 번째 목소리겠고요. 네. 저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반면에 통합신당 쪽에 대해서 지금 민주평화당을 함께 하시는 이용주 의원은 지방선거에 통합신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순간 전국적으로 예비후보 효력 정지 소송이 제기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지금 취소했지 않습니까? 취소했죠. 예. 그게 뭐냐면 합당이나 해산 같은 정말 당의 존폐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은 전당대회에서만 그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 전대의장이었던 이상돈 의원이 합당과 해산에 대한 것만 빼놓고 이 당원 개정에 대한 권한을 중앙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위임받지 않은 이 그 합당에 관한 그 부분을 중앙위원회에서 당원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위법이다. 그렇죠. 위헌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전당대회에 추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이미 이제 합당이 돼서 없어질 텐데 전당대회 추인을 받을 길도 요원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법적으로 무효다. 그래서 이런 무효인 당원에 기한 합당 결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저는 중앙 선관위에 저는 등록을 받아줄지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은 저는 이것은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당으로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합당에서 생기는 미래당은 법적으로 무효다. 아마 그러면 이 민주평화당 소속 당원이나 의원분들이 예비 후보에 대해서 다 소송 걸 계획이신가요? 근데 이제 우선 저희들은 이제 떠났으니까 아마 그때 되면 저희들보다는 그 당에 남아있는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당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지 않겠습니까?